벨라루스가 결국 물러섰네요. 하지만 이게 끝났다고 생각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저를 믿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지난주 젤렌스키의 벨라루스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돕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당신들이 돕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답할 시간을 7일이나 줬습니다. 아마 2주 기한이 아니라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단 3일 만에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어제야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쓰던 시스템이 꺼졌지만 정말 꺼졌는지 아니면 꺼진 척하는지는 이 드라마를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전술적 변화를 했는지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며칠 동안 누렸던 공격의 뚜렷한 감소는 벨라루스의 망설임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효과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준수가 우크라이나 행동에 어떻게 달렸는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간 적대 행위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변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정형적인 러시아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동쪽 최소 5개 비행장에서 샤헤드 드론을 정기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비행하며 우크라이나 방어망 회피와 신호 유도를 위해서입니다. 이후 드론들은 급히 좌회전해 최종 목표로 이동합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공개 데이터는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약 5만 5천 대의 샤헤드 스타일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 중 실제 공격용 드론은 약 3만 2천 대였고 나머지는 기만용 드론이었습니다. 키우에 대한 연간 총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올해 가장 많은 공격이 있었던 날에는 300대에서 500대 사이의 드론 2도시에 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드론이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며 러시아가 키이우 외 다른 도시도 공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벨라루스가 얼마나 많은 드론을 지원하는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를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벨라루스 자체 통계에 따르면 연간 1,400건의 영공 침범이 있었고 520대의 드론이 벨라루스 국경 내에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통계가 실제 수치의 최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치는 정부가 약해 보이고 영공 통제를 못하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의 범위를 축소 보고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좀 더 전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러시아는 벨라루스 내의 일반 휴대전화 기지국에 중계기를 부착했습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샤헤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통신장치입니다. 이 장치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파방해 시도에 직면했을 때 드론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제의 큰 소식은 그 중계기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러시아가 단순히 스위치를 꺼서 더 이상 방송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것들을 해체했거나 해체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 최근 며칠간 국경 근처에선 대규모 샤헤드 공격이 없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추측해보면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이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벨라루스를 상대로 한 실제 군사 행동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루카셴코가 푸틴을 설득해서 이 계획에 동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크렘린이 연합국가 파트너인 벨라루스에게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행동에 나서게 할지 아니면 조용히 있게 할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대해 원하는 정책을 강요할 만큼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크렘린이 민스크 정부의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안정이 연합국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계속 준수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벨라루스 야권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야권은 루카셴코가 전쟁에 참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로
크렘린은 벨라루스의 전쟁 참여 압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야당이 정부를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대체로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보고서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벨라루스가 국방비 지출과 병사 모집을 늘렸다는 것뿐입니다. 이는 국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침공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상황에서는 놀랄 만한 조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임박한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 보고서가 의견을 크게 바꿀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중계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부 해랑을 통한 드론 공격이 갑자기 줄어든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계기가 그냥 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당장 나타나는 직접적인 효과는 러시아가 북쪽 공격 경로를 이용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미리 배치했다면 목표는 모든 전선의 취약성을 균등하게 해 러시아가 특정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갑자기 한 경로만 더 어렵게 만든다면 러시아는 그 상황에 대응해서 공격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쪽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무의미해집니다. 파괴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방어선들 중 일부는 다른 공격 경로로 재배치되어야 모든 것이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본적인 균형 효과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키이우 역시 그 지역들과 같은 수준의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키이우에 살고 계신다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쉬워질 거라고는 믿지 마십시오. 이 대화에서 일반 언론과 저 자신 모두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는 점은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협조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계기의 정확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달려있습니다. 더 쉬운 경우는 중계기가 해체된 경우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재건을 시도해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방어 태세를 개발할 때 중계기를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으며 정보 자산이 러시아의 중계기 복구를 포착할 경우 신속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만 인식하면 됩니다. 더 어려운 상황은 벨라루스가 실제로 스위치를 눌러 꺼버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다음 공격에는 보통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곳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계기 없는 북쪽 경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계기를 켜고 북쪽 경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의 억제 요인은 러시아가 그렇게 하면 벨라루스를 화나게 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무관하게 벨라루스를 자극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방향이라면 중계기 없이 북쪽 경로로 공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경우에는 딜레마가 다시 표준 방어 배분 문제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계산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전쟁의 안개, 이쪽에서는 그것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북쪽 경로로 공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직감적으로 이전 경우에 비해 그 지역에 더 많은 방어를 유지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더 화나게 할수록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에 덜 신경 써도 됩니다. 이는 러시아가 다른 목표들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어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들을 방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격을 어디에서 보게 될지, 그리고 중계기들이 끝까지 침묵을 지킬지는 북부 지역이 특정한 밤에 특히 취약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우크라이나에 더 불리합니다. 러시아가 더 강력한 공격 능력을 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중계기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을 재배치하면 러시아가 중계기를 다시 켤 수도 있다는 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드라마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중계기가 파괴된 게 아니라 꺼진 것이라면 우크라이나가 현 상황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젤렌스키의 초기 발언이 다소 신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현재 전략회의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에 앞서 나가려면 중계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키이우가 알고 있을 때와 러시아가 중계기를 다시 켜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해야 할 때의 결과의 질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계기 등 인프라를 파괴해 러시아가 스위치를 켤 기회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는 벨라루스 영토를 타격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로 인해 루카셴코가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우려를 듣고 모스크바를 설득해 중계기를 끄게 했다고 프레임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키이우는 결국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공격 대상이 벨라루스의 통신탑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민간 인프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스크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이우는 이웃 국가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황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 방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루카셴코가 이 상황을 더 걱정하고 우크라이나가 군사 목표만 공격하면 맞서 싸우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젤렌스키도 벨라루스 정유시설 타격을 위협했지만 지금은 잠시 그 문제에서 벗어난 듯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압박 전략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약간만 변화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에 다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중계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벨라루스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루카셴코가 현 상황을 타협안으로 제안할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분명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 전체는 엉망진창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벨라루스는 러시아 드론 유도 중계국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키이우 사람들은 드론 공격에서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꼈지만 장기적으로는 키이우의 안도감이 줄어들고 대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이 암묵적인 합의를 준수할지는 우크라이나가 방어 태세를 어떻게 재조정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것 또한 우크라이나에게는 까다로운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안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중계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지는 추가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협상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전쟁의 시작에 관한 이 두 권의 훌륭한 책의 모든 장마다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책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동영상 설명란을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